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제였죠.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책을 내놨고요. 전세값 안정 대책이라는 미시책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인지 악재가 될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은성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부동산 업계와 가계가 우려했었던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눈치 보는 형국이었다라고 하는 한편 매매가 상승세는 꾸준히 지속됐다라고 하던데요. 그럼 한 주간의 매매 시장 동향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점도 한번 곁들여 주시죠. 예. 네. 일단은 그 서울 수도권 매매 시장 동향을 보면은요. 그 지금 금리 인상이 점쳐지기도 했지만은 그게 크게 지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만약에 그 0.25%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5% 대비 0.25% 오른 거는 그러니까는 사실상 금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 오른 효과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100만 원 납입하던 사람이 매월 한 105만 원 납입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은 한 60만 원 정도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사람이 한 60만 원 정도 더 내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데는 좀 미미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향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매매가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까지 한 약 일반 아파트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상당폭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복됨으로써 꾸준한 상승이 되는 것 같고 그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면서 그 바닥론이 나오면서 지금 그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분양이 지금 감소되는 이유는 그 2008년도 초반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2011년 지금 초반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2008년도 초반에 분양했던 것들은 그 지금 세계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약간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했다가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받은 그 현장들인데요. 그러면서 그 수도권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이 그 미분양이 계속 났었는데 현재 지금 입주할 시점이 돼서는 그 예전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예, 계속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 소형 평수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는 예, 좀 살기 불편했던 곳들, 교통이 불편했던 곳들이 뭐 남양주 같은 경우는 경춘선 개통이라든지 그리고 파주 쪽에서는 그 제2자유로 건설 등 그 김포 같은 경우에서는 그 9호선과 연계되는 그 경전철 이제 착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직장 수요인들이 소형 평수를 찾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기권으로 많이 이렇게 그 거래를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주택시장 매매가 계속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계속 그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됐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최고 층수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랜드마크로 형성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추가 분담금을 그 가늠을 하더라도 그 인근의 도곡 렉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데 이제 대거 그 9억 이상의 매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 2011년도 그러니까는 작년도까지는 그 우리가 그 취득세랑 등록세가 1%였는데 예,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한 채를 더 매입을 하면은 그 취등록세가 그러니까 2배 2%씩으로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하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이 넘으면은 취등록세가 또 2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작년까지 매입을 한다면은 취등록세를 약 한 3천만 원 정도 냈어야 되는 건데, 예, 2011년도에 10억짜리, 그러니까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취등록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10년도 말에 서둘러서 등기를 가져가고 잔금을 납부를 해야지만이 취등록세에 대해서 10억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초, 강남, 송파구 위주로 9억 이상의 매물들이 빠르게 거래된 걸로 그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검색을 하시더라도 예, 2010년도 4분기에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한번 매매 시장은 다 살펴봤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매매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전세값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전세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겠느냐,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예,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의 그 대책 특성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세금 어떤 제도라든지 금융 제도라든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는 어떤 그 건축이라는 거를 통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온 그 대책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그 해결되는 데까지는 아파트를 만약에 따진다면 최소한 한 3년이 걸리는 정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이 짓는 그러니까는 뭐 아파트가 아닌 5층 이하의 건물들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그 건축 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주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LH라든지 이런 데서 미분양 났던 것들을 그 지금 임대로 바꾼다고 하는데 미분양이 난 이유는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안 좋은 곳에 그거를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쪽까지 이제 전세에 안정화 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수도권의 전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어차피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있고 미분양도 많지만은 전세가 지금 문제되는 이유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 위치가 안 좋은 곳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난 거고 그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아무리 임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세 수요가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미비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뭐 또 여기 한 군데 더 하면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전세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0.25%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임대인 자체는 은행에 그 전세 금액을 받아서 넣어봤자 이자가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경향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입장 차이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자가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받더라도 그 정도 월세를 납부하느니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자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금액 안정화 대책은 향후 앞으로 3년은 돼야지만이 지금부터 전세 안정화 공급에 대한 공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잘못된 거를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을 한다 그래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기준으로 현재 그 안정화 대책은 별다른 효과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른 데다가 전세값까지 오르고 어느 때보다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까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LH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이유는 그 안 되는 곳은 그동안에 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무차별하게 지금 건축을 많이 했었는데요. 포기하는 이유는 이제 되는 곳만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LH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주택으로서 지금 그 민간주택이 LH가 축소가 되면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서민용 주택이라든지 어떤 저가로 공급되는 주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은 반대로 민간주택이 활기를 띨 걸로 보여지고 국토해양부의 올해 업무 지침을 보더라도 민간 그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건설 회사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어떤 심리들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는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를 보고 파이낸싱을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아닌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를 전면적으로 거의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를 좀 원활하게 하라는 어떤 국토해양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 민간 분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형 평수는 민간에서 분양할
걸로 보여지고 그동안의 수도권의 그 지금 그린벨트 인근 그러니까 서울과 제일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면서 그 외 지역들의 민간 그 주택이 상당히 침체돼서 그 건설회사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렸었는데 보금자리 주택 자체나 또는 LH 사업 자체가 그 축소가 되면은 민간 사업이 앞으로 활기를 띠면서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민간에서 지금 계속 제시를 하는 거는 뭐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는 임대랑 자기가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의 트렌드라든지 그 설계 변경이 많이 돼서 어떤 월세도 받으면서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제 그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 절감 차원들 그러니까는 그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서 관리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민간 분양이 상당히 활기를 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승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만 보더라도요. 어제장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서 이 건설주들이 동반해서 하락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데 무게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이승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보통 이제 부동산과 금리가 이제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보통 이제 그 대출을 많이 안고 사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그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원래 그 건설주들이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성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워낙에 그 지난 2년간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 금리가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실물 경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같이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 저희에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직접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은성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나요? 예,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그 제목으로는 불안할수록 확실한 지역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불안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 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그 전국을 다 개발하는 어떤 그 개발 계획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LH만 하더라도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노리더라도 토지 보상을 노리고 지금 뭐 토지를 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 지금 사업 자체가 대폭 축소 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일 뭐 위치가 좋거나 꼭 사업의 당위성이 있는 것들, 필연성이 있는 곳들만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그 꼭 어디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개발 계획이 있다고 발표가 나오면은 고기는 조금 비싸니까 항상 그 옆에 거를 사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손해들을 많이 보시고 그 어떤 그 부동산에 있어서 황금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발표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 보수적으로 모든 거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고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업지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지역에 그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LH공사는 자금난이라든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를 해버렸고, 그러니까는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곳들은 지금 토지 보상도 안 될 뿐더러 언제 거기가 개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가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한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시장에서 그 한 2년 동안 지금 화두가 됐던 곳인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 강남권만 반포, 잠실, 양평, 당산동 지역만 그 지금 그 개발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기본 계획을 잡는 걸로 그 발표를 했는데, 강북 쪽에서는 그러면은 자양동이라든지 그 합정 망원동 같은 경우는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평, 당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발표가 오늘 났는데,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뭐 그 영등포, 그러니까 당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애초 계획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개발지 투자처로 서울시 쪽에서 보면은 시프트 지역을 많이 보는데, 시프트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반경 500m를 개발을 하는 취지인데, 지금 그 환승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 250m에서 300m까지만 개발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목동을 보더라도 애초에 양천구청에서는 좀 넓게 지역을 잡았었는데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축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500m 안에 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좀 여기랑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축소 또는 연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확정된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 또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아파트들, 이런 쪽 위주로 확정된 곳이 지금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정된 곳은 오히려 투자에 대한 희소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정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꼭 될 만한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기존 뉴타운 같은 경우 개발 확정 지역들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된 지역들은 상당히 앞으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불안할수록 확실한 지역에 투자하라. 오늘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자, 어떤 지역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편의성과 쾌적성을 모두 갖춘 상수 1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수 1구역, 지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못지않은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편의성과 쾌적성을 모두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은 용산구와 지금 연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한강변 개발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한강변에도 접해서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포구에 입지해 있는 상수 1구역 같은 경우가 용산구와 한강이 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심과의 어떤 종로구라든가 아니면 용산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상암동 같은 거에서의 거리성이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이 좋고, 실제로 상수 1구역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조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접근성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두 가지 편의성을 다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수 1구역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상수 2구역입니다. 상수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붙어 있는 형태인데, 상수역과 또 광흥창역, 그러니까 지금 6호선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상수역에서 굉장히 좀 도보로 2, 3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포구에서는 가장 좀 고가 아파트인 밤섬 자이 아파트 인근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로 돼 있고, 상수역 바로 그 왼쪽 방면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합정 전략 정비구역으로 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략 정비구역 내에는 당연히 발전소가 있고요. 이 당연히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획상으로는 이제 여기도 공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울숲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제 공원화 되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상수 1구역도 인접해 있고 직접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단기간에 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잡히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당연히 발전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정확한 명칭은 서울 화력발전소죠. 발전소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부지를 찾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발전소다 보니까 어떤 협의 과정이 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사업 계획된 것보다는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은 공원화가 된다고 하면은 상수 1구역도 굉장히 좋은 입지로 더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쪽에 좀 가격적으로 버거우셨다 하는 분들은 이 상수 1구역을 겨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수 1구역 재개발 계획이 최근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총 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요.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구역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된 것보다는 약간 이제 세대수가 늘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역세권 용적률 20% 상향 때문에 진행받아서, 이제 한 달 전이죠. 그 작년 12월 9일에 정비구역 변경을 됐고요.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이주를 지금 조합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 수가 지금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약 한 195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건립 세대수가 429세대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형 임대별 세대수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10평형대에서 40평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 세대수가 73세대이고 그다음에 그 79제곱미터가 42세대, 109제곱미터가 254세대, 그리고 155제곱미터가 이제 60세대로 정도가 되어 있고 총 세대수 대비해서 그 조합원 비율은 약 45%로 기타 어느 지역보다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지역에 굉장히 손꼽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업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형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니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부담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예, 상수 1구역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1구역과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2구역이 같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그 1구역과 2구역은 단지 총 세대수 규모는 이제 500세대가 채 되지 않는 400여 세대가 남짓한데 두 개가 어차피 붙어 있고 그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시공사도 삼성물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단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약 900여 세대의 대단지로 형성된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구역 상송인 자체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은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구역 주변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현황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개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2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고 또 전략정비구역 같은 것도 개발이 된다 그러면 주변의 어떤 환경 같은 것도 많이 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요자들이 좀 유입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개발을 계속 살펴보면 일단은 그 전략정비구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화력발전소 그 부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장기 전략 프로젝트긴 합니다만 당연히 발전소라는 부분이 그 공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전소 이전이 아직은 좀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상수 1구역이 지금으로서 한 4년 정도 2014년 내지 2015년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로부터 한 3, 4년 정도 뒤에는 아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는 항상 주변 입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말씀 중간중간에 녹아 나왔습니다만 이 상수 1구역의 장점들 한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점을 좀 위주로 네. 살펴보면요. 일단 6호선 그 상수역과 도보로 2, 3분 정도의 초역세권입니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역세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역세권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도 그 역세권의 개념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워낙에 그 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또 뭐 얘기했었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500m가 아니라 250에서 300m 좀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역 같은 경우는 상수역에서 나와서 도보로 불과 2, 3분 정도의 거리 초역세권이고 또 직접 도보로 좀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만 상수역에서 뭐 두세 정거장으로 인접한 공동역이라든가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이용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현재도 황순역이고 다른 라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 1구역 자체가 어떤 교통편에서는 굉장히 좀 타구역보다 좀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 2구역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관계로 불과 이제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발이 되고 또 시공사가 같이 삼성물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시공사로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900여 세대로 대단지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이 2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어지는 세대수는 429세대. 그래서 조합원 비율이 세대수 대비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상수 1구역이 지분 쪼개기가 어떤 다른 그 재개발 지역과는 다르게 지분 쪼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뛰어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뛰어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이 많이 경감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타 지역과 좀 차별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조합원 같은 경우가 로얄동이나 로얄층 걸 우선 배정 가능한데 이게 또 상수 1구역만 해도 장점이 있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강 조망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조망이 좋지 않거나 전망이 좋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층이나 중층이나 고층이나 가격 격차가 별로 안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디가 로얄층이나의 어떤 그런 구분도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통 조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어떤 같은 라인, 같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건대 스타시티라든가 아니면 삼성동 아이파크라든가 기존에 다른 어떤 한강변 아파트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층과 고층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은 이제 한강 조망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상수 1구역도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저층과 고층의 조망권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이 먼저 이제 높은 층을 가져가다 보니까 가격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 훨씬 더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상수 1구역의 조합원이 되면은 어떤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자가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한강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도 가격 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상수 1구역에 대한 장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사업성은 좋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데 따른 단점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1구역도 이제 단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세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429세대가 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또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수 1구역 주변에 대단지로 들어올 계획들은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걱정은 없을 걸로 좀 생각은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좋은 것은 결국은 지분 쪼개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그 지분 쪼개기가 안 돼서 작은 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지분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할 때 소액 투자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작은 지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몇 가지 있는 다세대 주택 그 작은 지분들도 워낙에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단독주택을 투자하든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굉장히 실투자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어떤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상수역 주변, 상수 1구역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전세가 비율도 굉장히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현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수 1구역의 장점과 단점 모두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요,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상수 1구역의 아까 위치는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마포구 상수역과 이제 홍대 근처에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서강대라든가 홍익대, 뭐 이화여대, 연세대 등 명문학교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 학교 주변의 상권 형성이라든가 어떤 문화시설 같은 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타 지역보다 그런 쪽에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수역 같은 경우가 도보로 가깝고 뭐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명북로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역과 홍대역구역도 바로 한두 정거장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됐기 때문에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게 계획상으로 잡아놓습니다만 계획보다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좀 지연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뭐 상수 1구역 같은 경우나 상수역이나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불과 이제 6년, 7년 만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조합원들의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1구역이 아무래도 가장
특장점이 되는 부분은 조망이겠죠.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아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투자를 고려할 때는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높은 층, 좋은 층, 로얄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그 상수 1구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일반 분양보다는 어떤 조합원 지분을 더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상수 1구역 면면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함께 하시면서 이 지역 괜찮겠다라고 관심 갖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고요? 네. 네. 계속 앞에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작은 지분 자체는 지금 뭐 지분 쪼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소성 때문에 작은 지분 몇 가지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적은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분이 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높아서 손바뀜이 많이 안 일어나는 반면에 작은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원활했었기 때문에 두세 번 어떤 매도나 매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실가용 금액에 맞춰야 되겠지만 현재 순수하게 투자성만을 판단해 본다면 작은 지분과 큰 지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지분이 큰 지분에 비해서 지분당 단가가 높은 거는 사실인데 아무리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양쪽의 지금 현재 격차로 따져봤을 때는 너무 그 가치 이상으로 갭이 많이 벌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수 1구역에 관심 계신 분들은 일반 분양보다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갖출 때는 다세대 주택보다는 단독주택으로 구입을 해야 투자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마포구 상수 1구역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스스럼 없이 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질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전화 걸어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은성 네. 대표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네, 저는 그 등촌 주공 4단지 네, 아파트 작은 걸 하나 갖고 있고요. 네, 신길 경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네. 어떤 걸 팔아야 될지, 그리고 팔고 또 갈아타고 싶은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네. 갈아타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하고 수익형 싶거든요. 부동산요? 예. 예, 지금은 그 등촌주공이랑 그 신길동의 경남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근데 지금 거주는 신길 그 경남 아파트에 경남 하고 아파트. 있고, 네. 그 등촌동에는 지금 좀 주거를 한 적이 없으시죠? 네, 주거한 적은 없고요. 그냥 예. 매입해서 계속 갖고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그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네. 그 한 채를 매도할 때는 세금을 내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아파트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등촌주공 아파트를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네.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그 내년까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내년까지는 이제 2주택자들도 일반과세를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세수가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지금 요번에 올해부터 취등록세가 증가되는 것처럼 그 내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2012년도가 지나고 2013년도부터는 그 양도세가 중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남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이 되시기 때문에 네. 등촌주공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 내년 안에 파셔야 일반과세를 받으시니까는 내년 안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길동에 갖고 계신 경남 아파트를 파시면은 일단 네. 9억 미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그 지금 지금 비과세 요건이 되시는 거거든요. 2년 이상 네. 거주를 하시면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된다면은 등촌주공을 먼저 파는 게 맞고요. 네. 예, 뭐 양도 차익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겠지만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하셨습니까? 둘 다 2002년도에 매입을 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양도 차익은 뭐 어떤 게 지금 많이 나죠? 그러니까는 현재 더 많이 오른 게 어떤 거죠? 일단은 등촌주공이 더 많이 오른 거. 예, 그럼 요 부분 같은 경우면은 지금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 일단 뭐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올랐다가 가정했을 때 세금을 네. 계산을 할 때는 하나는 일반과세를 받고 그 하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등촌주공을 먼저 팔지 않고 신길 경남 아파트를 2년 이상 그 거주를 하고 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이거는 저기 경남 아파트를 팔 때는 등촌주공 아파트가 매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거주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다주택자로서 과세 요건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약에 갈아탄다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네. 이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순수한 투자고 네. 뭐 수익형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어떤 상가 또는 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그 요즘 그래서 그 수익형 원룸들 뭐 다중주택이라든지 고시텔이라든지 요즘에 신문 광고가 많이 나오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일단은 지금 그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정부 차원에서 1인 주택을 위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현재는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그 공급량이 누적되거나 또는 뭐 과열 양상으로 돼서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원룸 주택들이.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아주 좋은 곳만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떤 공실이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아파트 두 개를 팔아서는 뭐 서울 시내 자체 내에서는 마땅한 어떤 그 건물을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상가, 그러니까는 분양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어떤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올해부터 원룸형 주택을 지을 때 주인도 네. 거주할 수 있게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을 또 같이 이제 지어도 되거든요. 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을 때 이렇게 건축법을 좀 완화하는 어떤 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좀 역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든지 요런 쪽에 요 두 네. 개를 매도를 하시고 요거는 지금 건축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직접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등촌주공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하시고 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나중에 건축비에 대한 잔금이나 아니면 토지를 살 때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은 네. 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서 비과세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나머지 토지 대출이라든지 건축비를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원룸 건물 짓거나 어떤 상가 구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한데 네.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살면서 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네.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있어서 한 번, 두 번 지을까 말까 하잖아요. 네. 예, 근데 한 번만 지으면 사실상 다 전문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수익형 건물을 만약에 지으실 생각이 있으면은 요 번호로 네. 지금 연락 가능하신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네. 예,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등촌주공을 먼저 파시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경남 아파트를 파는 게 일단은 맞아 보여요. 아, 일단은 예. 그 예. 지역은 일단 지금은 아직 뭐 추천해 주실 때는 없으신가요? 원룸을 짓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 있는 지역에다가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지역은 수요가 많은 쪽이고 어떤 크게 보면은 뭐 지하철에서 가까운 쪽에 하시면 되고요. 그게 네. 아니라 수요가 많은 쪽으로 따진다면은 뭐 대학가 근처. 아, 예, 대학가 근처는 뭐 어차피 이제 서울에는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숙사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통합 불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저기 뭐 원룸에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네. 그 대학가라든지 그 업무 시설이 많은 쪽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예, 기회가 되면 통화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매도할 시에 세금 문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촌 주공 매도 후에 신길동 매도 시에는 신길동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와 임대주택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원룸형 주택에 50제곱미터 이상 건축 가능하며 주거 및 임대주택 보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상담자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전화 곧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승훈 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한번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마포구에 네. 조그만 상가주택 하나 하고 네. 예, 또 5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5평짜리 단독주택이요? 네, 시우지 같은 게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아, 예. 네, 그런데 여기 그 5평짜리가 이제 뉴타운이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네. 나중에 짓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네. 많이 이제 부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팔게 되면 네. 양도소득세가 네. 지금 5평이고 저희가 한 17, 18년을 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예,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서류 같은 게 다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17, 네. 18년들은 소유도 하시면서 거주까지 같이 하신 거죠? 네. 예, 거주를 하셨고 지금 그럼 주택이 2개이시네요. 네. 예, 주택이 2개면은 네. 15평짜리는 네. 2007년도? 2006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하나는 17년, 18년 정도가 됐고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네. 예, 일단은요. 앞서 계신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2주택이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원래는 1가구 2주택이 중과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이제 한시적으로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지금 네. 2주택에 대해서도 일반과세 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떤 거 팔 때 파시는 거에 대해서,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를 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한 개 주택이 남았을 때 거주 요건을 채우고 3년 이상 보유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이 넘지 않는 이상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양도 세금은 얼마 나올지는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그 금액하고요. 네. 양도할 때 금액에서 취득할 때 금액을 제외해서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무슨 취득록세 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개 수수료라든가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재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양도 차익이 나온 상태에서 누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 받으실 때요. 작은 거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오래 살았고 또 성수가 작아서 네. 그 양도소득세에서 또 그 부분에서도 네. 좀 면제 그런 건 없나요? 주택이 2개시니까요. 작다고 면제가 되는 건 없고요. 네. 예, 한 1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요건만 채우면은 9억이 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이 2개시니까 네. 뭘 파시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내년까지 일반과세가 되는 거고요.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013년부터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상승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까지 먼저 주택을 하나 매도를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거주 요건 채운 거를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서 파시면은 세금 부분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따져봐야겠죠. 어느 게 이제 차익이 많이 생기고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지. 네. 예, 이제 세금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예. 아유, 또 고맙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예.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네. 이제 마포구 쪽에 거주를 하시는데, 네. 예, 지금 2개 중에 하나를 좀 파실 계획도 있으신데 세금 여쭤보신 거 보니까, 네. 좀 팔아갖고 다른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네.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싶지만 네. 금액이 적으니까 아, 그것도 아주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네. 금액이 작으니까 네. 여쭤보기가 좀 금액이 작아도 상관은 없는 건데,
예, 지금 현재 뭐 제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말씀을 제가 듣지는 못해가지고 얼마 정도 시세가 가는지 형성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매도를 어쨌든 세금 부분에서 우대를 하실 거면 한 개의 주택은 일단 내년까지 매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시점에 그거를 팔고 어떤 그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두 개가 다 마포구내에 있으니까 이 마포구 쪽만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어차피 지금 하나를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거 구입하실 때는 어떤 작은 지역, 마포구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네. 넓은 지역을 보시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면은 네, 더 좋은 매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권하시기에는 어디 부분이 좋으실 것 같은지요? 대략적인 금액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뭐, 아직 시세를 안 알아보셨나? 아직, 예. 보통은 저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이제 좀 장기적인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한강변 라인 쪽이 지금 가장 괜찮을 것 같고, 물론 네네.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건 이제 워낙에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네. 여기서 논의로 하고, 뭐 작은 빌라를 어떤 그 전세라든가 임대차를 안고 나서 이제 실투금으로 이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 라인 쪽이 가장 좋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월수익형으로 받으시려고 하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부분은 조금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오피스텔 네. 같은 거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한 7% 내지 한 7.5%까지 상승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쪽은 오피스텔 같은 그 가격 자체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월수익 대비해 갖고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가격 네.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월세를 많이 이제 꾸준히 받는 목적으로 하셔야 될 뿐이고요. 나중에 네. 그걸 사서 월세도 받고 나중에 이제 팔아갖고 양도 차익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실 때 양도 차익까지 생기시려 그러면은 어떤 네. 뭐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굉장히 오피스 수요가 많은 곳 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어질 땅이 없는 것들. 네. 그런 지역이라면 이제 계속적인 유입이 되면서 뭐 사무실의 공실도 없어지면서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모자라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이 제외하고는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자체는 원래 이제 네. 월수익을 받는 목적이지 가격 자체가 높아지거나 그런 상품은 아니거든요. 이제 주택이라는 건 개발이 되면서 흔집이 이제 네. 새집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오피스텔 네. 같은 건 주변이 어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되는 건데 지방 쪽은 네. 좀 수요가 좀 몰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양도하시게 때 되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훈 팀장님의 답변 핵심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 처분 직전 단계에 있으며 올해 내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 비율이 약 69%로 준수한 사업종을 갖고 있고요. 평형 배정에 따라 추가 분담금도 달라집니다. 아현 뉴타운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역 이용한 반면에 초역세권도 없는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2주택 중과가 원칙이지만 한시적 일반 과세 연장으로 양도 차익에 따른 누진 과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받고 있거든요. 방법은 같습니다. 02-2299-403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화통화 직접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 마련했죠.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따끈따끈한 주식시장 투자 비법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